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마무리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적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과정도 함께 보았고요. 더욱이나 이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각 정권별 중요했던 정권별로 역사를 저희가 전 시간에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정권별로 대표적인 어떤 제도들을 변화는 뭐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각 정권에서 주창했던 어떤 복지 정책을 펴겠습니다라고 주창했던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가면서 그런 어떤 정권별로의 그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 아니면 구호의 변화의 흐름들을 한번 읽어보면 또 새롭게 우리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도 이해하는 어떤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복지 발전, 즉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냥 정권별로 복지 정책의 변화를 한번 좀 같이 볼 건데요. 이전에 일제시대 이후에 그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도 전후복구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아까도 공부하셨던 것처럼 외원기관들, 외국의 많은 원조기관들이 들어와서 외원기관 협의회도 만들고 우리나라를 위한 교육사업, 빈민구제사업, 또 고아나 어떤 사회복지를 위한 어떤 구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왔죠. 그래서 그 외원기관 협의회도 만들고 또 그 시절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들을 협의해서 아까 전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도 만들고 이런 기관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정책을 누가 펴느냐, 또 누가 그 집권 여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책의 흐름의 방향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큰 틀의 흐름과 함께 이 시간에는 그 각 정권별 어떤 복지 정책들의 주안점을 두고 시행을 해왔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60년대 전까지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 정권이 굉장히 어려웠죠. 전후복구 사업에도 힘들었었고 외원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궁한 어떤 시대를 보내왔고요.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정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이승만 정권이 들었었고 김구 선생과 이승만 정권, 남노당,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파란을 겪고 난 이후여서 어떤 복지를 좀 지역사회 복지나 아니면 어떤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들보다는 당장의 이제 빈공한 문제를 국가의 재정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한, 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제3공화국 이후 1공화국이 이제 이승만 정권 시절이죠. 두 번째가 이승만 정권이 이제 다시 재선 이렇게 자기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국민 선거를 좀 조작을 했던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반대를 들고 학생들의 데모를 통해서 민주주의 요구에 의해서 하야하게 되고 그 후에 윤보선 씨가 두 번째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눈에 띌 만한 그런 정책들은 없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보는 게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이제 제3, 제4공화국 박정희 유신 정권 때 어떤 복지 정책들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의 출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사회복지 제도를 법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왔던 국민들을 어떤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제도들도 있었죠.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왔던 많은 기관들, 그다음 우리나라의 많은 재산가들이나 아니면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고아시설이나 양육화 보육시설들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어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의 정식적인 어떤 출범, 법제도나 이제 현대식 사회복지 제도의 출범, 지역사회복지 제도나 아니면 사회복지 제도의 어떤 재정과 출범은
제3공화국 때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때에 이제 이런 그 제도를 만들고 법 제도를 정비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군사정권이다 보니까 정권의 정당성 확보 목적이 좀 더 강했다. 순수하게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한 그런 제도들보다는 형식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되 이제 그 시행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정권의 정당성 확보 목적이 좀 더 강했다라고 또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도입 목적은 어쨌든 경제개발, 선경제개발, 그 다음에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에 관한 부분들로 주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성장, 후분배에 대한 개념이 좀 많았고요. 이때만 해도 복지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소비하는 거다, 돈을 쓰는 거다, 아니면 자선, 가진 사람이 나누어 주는 거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나눠주는 자선의 개념으로 그런 의식들을 좀 많이 가졌던 때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그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법 제정을 보면 생활보호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생활보호법의 전신은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었던 조선구호령이다라는 겁니다. 이 조선구호령을 이제 생활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만들었는데요. 이 생활보호법이 아까 전 시간에 잠깐 공부하셨던 것처럼 그 김대중 정권 때 약 2000년도까지 2000년도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IMF 이후에 1997년 IMF 때 그런 워크페어를 주장을 하고 자활복지가 추진이 되면서 그때 정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전까지는 생활보호법, 이때 만들어진 생활보호법이라는 이 명칭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생활보호법조차도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었던 조선구호령이었다. 그걸 정리해서 생활보호법으로 바꿨다. 근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빈민을 위한 사회보장 복지 차원에서의 그 빈민구제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일제시대 때 그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아니면 자원을 착취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에 그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이어받아서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역사적인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무원연금법, 그 다음에 군인연금법, 이때 제3정권, 제3공화국, 제4공화국 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때 왜 공무원들과 군인연금법을 먼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정권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군인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공무원이 되거나 군인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지도계층들이었죠. 엘리트 계층들이었죠. 그래서 이 엘리트 계층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안전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보이는 미얀마에도 군사 정권들이 최고 권력자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마 이제 많은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많은 그 군사교육이 됐든 군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거나 지역사회를 운영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케이스에서도 약 한 40년 전, 50년 전에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공무원과 군인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1988년에 국민연금을 통합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타서 생활을 하는 노후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을 하게 됐죠. 본인의 기여금보다 혜택을 받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은 지금 바뀌었죠. 많이 개선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전에 받으셨던 분들하고 요즘 이제 공무원으로 그 직장을 가지신 많은 분들은 이 전과는 연금법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군인연금법이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군인연금이 특히 더하죠. 지금 뭐 본인이 기여한 금액에 비해서 받아가는 금액이 월등히 많죠. 몇 배나 많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럴 필요가 지금 사회에서는 이제 후세대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좀 많은 건강한 방법으로, 건설적인 방법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득권 세력의 어떤 그 많은 어떤 저항으로 쉽게 접근하기는 또 어려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보장 관련해 가지고 이때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이 제정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이때 의료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또 아동법리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갱생보호법, 또 재해구호법들이 약 한 20년대, 1980년대까지 만들어졌던 법들입니다. 자, 1980년대 제5공화국 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박정희 정권이, 박정희 씨가 이제 궁정동에서의 그 국정, 그때 안기부장이죠. 김재규 안기부장의 총살로, 총탄으로 인한 서거 사망으로 돌아가시고 나고서 이제 군사시설이, 그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그때 사령관이 이제 정권을 이양받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전에 박정희 정권 때 전 시간에도 공부를 하셨던 새마을 운동이 막 시작이 돼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러한 그 지역사회 개발 운동들이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을,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죠. 그동안에는 이제 경공업 중심에서 고속도로도 뚫고 뭐 여러 가지 SOC 사업을 SOC를 개발하면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성장하기 위한 성장 가도에 오르기 시작을 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성장의 결과로서 사회보장 정책, 또 많이 이런 것들을 펼치게 됐고요. 그러나 전두환 정권 때까지도 아직은 정치적인 어떤 정당성 확보의 목적으로 그 사회복지 정책들을 펴나왔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민복지 3대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1986년에 국민연금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은 1988년에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1988년 1월에 농어촌 의료보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직장을 다니면 직장의료보험 제도였었죠. 그래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나라 외국의 사례처럼 이제 그 의료보험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농어촌도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이제 또 최저임금제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회복지에 관련된 5가지 법을 제정하거나 또 개정을 했습니다.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 또 사회복지법, 이렇게 크게 5가지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사회복지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서 특히 88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회복지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도 만들고, 또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기관 협의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어떤 법정 근거들을 마련하는 시기가 이때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 정권을 이어받아서 진행을 했던 게 6공화국 노태우 정권이죠. 이때 노태우 정권은 국민복지 3대 정책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선거제를 시행을 하죠, 드디어. 그래서 통한 민주화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 전까지는 거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군사 정권으로 이어졌던 거죠. 이승만도 뭐 거의 독재 정권 이어서 뭐 연임을 하려고 했다. 그런 아주 좀 꼼수를 쓰다가 학생들의 어떤 그 민주화 요구에 부딪혔던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뭐 다른 내용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권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는 거의 뭐 독재 정권이었다. 군사 정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이어받은 전두환 정권, 지금 노태우 정권도 군사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보여질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복지 정책 쪽으로는 국민복지 3대 정책들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어냈고, 보통선거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선거제의 보통선거제를 통해서 민주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어떤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했던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체계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에는 88년에 이제 농어촌에 대한 의료보험을 실시했는데 이제 도시지역에도 직장을 제외한 지역의료보험으로 이전에 지역의료보험 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의료보험을 88년에 시행을 하고요. 이제 89년에 도시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드디어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대상이 되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확대 실시하는 시기가 바로 1989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9년에 모자복지법 개정하고요. 또 영유아보육법,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촉진법, 또 고령자 고용촉진법,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많은 법 제도들을 현실에 맞도록 좀 정비하고 재개정을 통해서 정비하고 체계를 잡아가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군사정권 또는 군부정권으로 연장으로 보여지고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학계에서의 평가들, 사회복지 역사에서의 우리나라의 평가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과정들은 현대 한번 또 보면 그 노무현 아니죠. 그 전두환 정권 7년 했죠.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도 7년 했습니다. 6년인가 7년 했죠. 7년 정도 기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본 어떤 그 정책, 이승만 때는 뭐 자기가 계속 하려고 했던 거고요. 법을 바꿔서라도. 그 후에 윤보선 잠깐 했던 거고, 그 박정희 대통령은 꽤 오랜 시간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죠.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단임제로 만들었고, 노태우 정권까지도 그런 아주 오랜 시간을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는 어떤 그런 법제도를 갖췄죠. 그 다음에 문민정부 때부터 보통선거제를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좀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짧게 두 번 한 미국의 사례처럼 뭐 4년 연임한다거나 뭐 5년 연임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김영삼 정권처럼 5년을 했습니다만 이제 한 번 단임하는 어떤 국민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바뀌기 시작을 한 게 바로 노태우 정권 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민정부라고 부르죠, 저희가. 김영삼 정권부터 이제 문민정부라고 부릅니다. 군사정권과는 다르다라 그래서 문민정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기존 사회복지 제도를 정비하고 확대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김영삼 정권 때 우리나라가 IMF 사태를 불러와서 복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쇠퇴하게 되는, 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면서 이야기한 신자유정책, 서구 유럽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들어와서 기존의 국가 중심으로 펼쳐왔던 복지정책 제도들이 발전하다가 이제 퇴보하는 그런 어떤 변곡점을 맞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면 1994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만들고요. 95년에 농어민 연금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 국민 연금보험들을 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를 갖추게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과 정신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현대적인 어떤 기틀들을 만들어가게 되고요.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만들어서 이런 정책들을, 지금의 사회복지 정책들의 어떤 기초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안타까운 게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이제 IMF 사태를 맞아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흐름들이 급속하게 고도 성장을 쭉 이루어오고 86년에 아시안 게임, 또 88년에 서울올림픽, 이러한 어떤 큰 그 세계적인 어떤 행사들을 유치하고 외국에 우리의 국력을 자랑하게 됨으로써 경제 성장이 고도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결과물들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그 후에 어떤 그러한 과실들을 좀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변화의 어떤 계기를 맞게 되는 게 바로 이 IMF 사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복지에 있어서도 계속 혜택이 늘어나고 복지 정책들을 정비해 오다가 확대 정비해 오다가 이제 IMF 사태를 맞게 되면서 복지 정책들도 한풀 좀 정리되고 꺾여 나가는 어떤 그런 계기들을 맞게 되는데요.
이제 그 문민정부라고 불렀던 김영삼 정권이 물러나서 이제 98년서부터 김대중 정권이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물려왔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생산적 복지다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복지에 관한 정책들을 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지역사회복지원에서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생산적 복지와 의미를 갖게 하는데요. 사회복지의 자활 기능을 강조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경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경제적 자활 활동들을 강조하는 그런 생산적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복지 정책들을 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회복지 체계를 정비하고 복지 수준 향상에 좀 적극적으로 치중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과 직장 건강보험을 통합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또 99년에 국민기초생활법을 제정을 합니다.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보호법이라고 그랬었죠. 그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건데 드디어 99년에 제정을 해 2000년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능력 실업자의 지역사회 자활 사업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들로 생산적 복지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국민기초 생활법 보장법들을 개정을 해서 국민의 복지 수준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생활보호법이라는 아까도 잠깐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활보호법이라는 이름하고 법의 명칭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는 말뜻에서도 그렇고 어감에서도 그렇고 전혀 다른 거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 보장과 보호의 개념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김대중 정권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법들을 고민을 해서 만든 게 아닌가, 또 명칭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공감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에는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을 해서 지금과 같은 사회복지 사업의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들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복지와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이제 그 전에는 바뀌었죠. 그 전에는 다 우선 경제 먼저, 경제 활성화 먼저, 그 다음에 남으면 복지 쪽으로 가겠다였었는데 이때부터 형식이 상호 보완적인 어떤 내용들을 펼쳐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복지는 경제에 따른 아직은 경제가 풍족했을 때 복지에 대한 것도 늘어날 거다. 낙수 효과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때부터 조금씩 상호 보완적인 의미라고 하죠. 지금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국가의 국방 예산보다도 사회복지 예산이 복지 관련 예산이 훨씬 많죠.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작년 기준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방복지 예산이 약 한 1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지 관련 예산은 훨씬 많았죠. 한 3배 정도 많았죠. 네.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국방 예산이 10% 전후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에 10% 많으면 15%. 근데 복지 예산은요? 굉장히 많은 35%, 3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걸로 봐서 복지와 경제의 흐름이 경제의 어떤 부분에서의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복지는 그냥 경제에서 나누어지는 어떤 공과를 함께 공유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를 주창을 하면서 워크페어를 이야기를 하셨죠. 일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적 복지의 자활에 관한 개념들을 좀 강조하다 보니 일을 통해서 하고 만약 일을 하는 사람의 부족한 수입을 다른 방법, 복지의 어떤 차원으로 자녀 복지의 개념으로 채워주는 그런 사회복지 정책들을 펴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무현 정권 때 참여정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복지,
제창을 했고요. 이때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시범 사업들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잠깐 보셨던 것처럼 서울에서 시행됐던 찾아가는 동주민 서비스, 그 다음에 읍면동 서비스들이 바로 이때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시범 사업들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점점점 발전해가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이제 빈부격차의 사회 문제와 IMF 시대를 겪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이전보다 차이가 많이 나게 보이게 되었죠. 그래서 사회 통합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고, 또 급격하게 인구 노령화, 그다음에 인구 감소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편주의냐 자녀주의냐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 보편주의적 복지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의 과정들, 그다음에 국가의 복지 책임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다음에 민간의 역할들, 즉 지역사회복지에서의 민간의 역할들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래서 즉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민과 간이 거버넌스 협치를 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연구하게 되고요. 또 외국의 사례에서도 많은 어떤 시범 사례들을 공부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보편주의적 수당, 그다음에 복지보건 서비스를 확립하고 복지보건의 인프라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게 되죠. 그래서 복지와 경제의 형식을 보게 되면 상호 보완의 형식으로, 그 다음에 경제와 복지가 합일되는, 함께 가는 형식으로 발전하는 계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죠. 실용정부라고 불렀습니다. 능동적 복지를 주창을 했죠. 희망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실시를 했고요. 또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시작을 했죠. 또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고요. 그래서 능동적 복지라고 하면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과 복지가 함께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때 이제 많은 또 그 이명박 정권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셨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되셔서 업무에 관한 부분들, 흐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복지도 함께 늘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자라는 어떤 복지 정책들을 많이 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제 민생정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다라는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들을 구체화했습니다. 물론 금액은 처음에 뭐 얼마까지 주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금액이 좀 줄여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복지의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또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보장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희귀암이나 아니면 암에 걸려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부분들을 부담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두어서 일정 부분만 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이제 보험에서 처리하는 어떤 그런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보장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된 시기가 바로 민생정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했고요. 무상으로 고교 교육제를 실시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보육, 무상교육, 그 다음에 급식에 관한 부분들도 학교에서 옛날에 도시락 다 싸들고 다니셨죠. 근데 이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학교에서 식사까지 제공하고 이때 조금 더 발전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후에 조금 더 정권이 나아지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되신 오세훈 씨께서 이제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었던 그때가 바로 이게 민생정부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현재까지를 이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다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복지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를 펴고 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보정성 강화 및 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복지제도를 펼쳐나가야겠다라는 어떤 포용적 복지제도를 주창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 이제 1950년대부터 2020년 약 7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법제도들,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서 군사정권에서 이제 민주정권으로 또 현재의 어떤 문재인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어떤 복지정책의 흐름을 한번 같이 정권별로 공부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적 실천 과정들, 배경들을 함께 같이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9주차 수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